나라사랑 어머니회라고 하는 여러분의 모임의 이름이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셨는지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또 어떤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지 그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있는 참 좋은 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회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이렇게 강연이라는 걸 하게 되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당수 분들은 제가 아주 잘 아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대학교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오늘 오게 됐는데요. 근데 막상 와보면 어떤 형태의 강연이든지 간에 항상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은 지금 이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기 회장님께서 제 소개를 안 해주셔서 제가 스스로 저의 강사의 양력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하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애틀란타에 와서 이미 50줄이 넘어서 이제 52살이 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확실하고 분명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혼이 좀 늦어서 35에 결혼을 했고 36에 큰애를 낳고 그 다음에 좀 멀찍 떨어져서 41살에 둘째를 낳아가지고요. 제가 아직 엘레멘터리 스쿨에 다니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화여대를 졸업을 했고요. 서울에서 계속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서울 토백인데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1985년이거든요. 1985년쯤에 이쪽에 이제 이민 오신 분들도 많으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는 저희 단수 여권밖에 발급하지 않은 시절이었고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고 어떤 기관에서 다 또 신원조회 거쳐야지만 여권이 발급되는 아주 힘든 시대였습니다. 지금이야 유럽으로 가는 게 온통 뭐 여기저기 직항들이 다 대한항공이 들어가지만 그때 제가 프랑스로 유학을 떠날 때는 알래스카의 앵커리지 공항에 거쳐서 기름을 주유하고 거기서 공항 안에 있는 그 우동집이 있어요.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우동집에서 우동 한 그릇 먹고 기다려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서 거의 24시간 걸려서 파리에 도착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유학을 7년 반 정도 하고 프랑스에서 이제 프랑스 문학으로 제가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에 귀국을 해서 이화여대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 학교에 있는 직업이 저는 그렇게 저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 몇 년 방황을 좀 했어요. 교편을 잡고 있는 동안에 이제 그러다가 외교관으로 전직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김영삼 정권 시대였는데 김영삼 정권 때 굉장히 강조해서 했던 정부 시책 중에 하나가 국제화라는 모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우리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좀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도록 그렇게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가자라는 이제 그런 모토를 내걸고 해외에서 공부한 해외파들을 정부로 영입하는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국제관계 전문가 시험이라는 거였는데요. 제가 그거를 합격을 해가지고 외무부로 들어와서 1997년부터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한두 해 지나면 저는 이제 20년이 되는 이제 외무부 내에서도 상당히 오랜 경험을 쌓은 외교관이 됐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후딱후딱 지나가더라고요. 외교관이 돼서 제가 프랑스에 다시 근무를 했고 튀니지로 갔다가 또 다시 프랑스로 갔다가 애틀란타로 와서 여기가 포린 서비스로는 제가 4번째 해외 근무입니다. 프랑스를 2번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유학 시절 7년 반, 그 다음에 2번에 걸친 프랑스 외교관으로서의 근무를 다 합하면 프랑스에서 살은 게 한 15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전체 삶에 있어서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저한테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저희 둘째 딸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첫 번째 근무하던 중에 태어나서 조금 각별하다고 할까요? 여러분들께서 미국에서 이렇게 또 다른 삶을 살고 계신 거에 못지않게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제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또 외교관으로 근무를 하고 또 프랑스 사람들을 대상으로 외교 협상을 하고 또 아이도 키우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제가 잘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교롭게 외교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프랑스의 옛날에 1866년에 프랑스 함대가 한국에 쳐들어와 가지고 훔쳐갔던 외교장각 의궤가 있어요. 그 의궤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게 297권인데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걸 훔쳐가서 145년 동안 프랑스에 있었는데 그거를 반환받는 협상을 제가 맡아서 그 협상은 20년이 걸렸고요. 저의 전 외교관 생활하고 같이 했던 협상입니다. 그래서 20년을 걸린 협상 끝에 2021년에 한국으로 전부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 반환을 반환 협상의 이야기를 담은 게 이제 지금 아까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책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때 정말 힘들게 했던 그 마음을 참 간절했거든요. 그 마음을 담은 글이어서 제가 2권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회에서 같이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사시지 않아도. 저의 신상에 대해서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 애틀랜타에 제가 작년 2월에 왔거든요. 또 어느새 벌써 1년하고 몇 개월이 지나서 저희 보통 임기가 3년입니다. 3년 지나면 또 다른 어떤 나라로 이제 가게 될지 모르는데 3년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많은 분들과 사귀었고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틀랜타에서 만난 여러분들에 대한 이 기억, 이런 것을 과연 제가 애틀랜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때 어떤 아우라를 가지고 이 기억을 떠올리게 될까? 저도 스스로에게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 한 분 한 분이 다 떠오르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시점에서 어떤 분을 만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헛되이 지나가는 게 없다라는 것을 제가 실제로 외교관으로 협상을 해보면서 너무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과의 만남이 다음 어느 시점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돼서 또 저의 다른 인생에 또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한데 모이셔서 아니면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시고 하시면서 늘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갖고 계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마음을 나누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관계를 쌓으면서 서로 신뢰하는 이런 순간순간을 만들 때마다 여러분들도 감동을 받으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요. 사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또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이런 정도의 공감대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하고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우리 모이면 밤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강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다방면에서 일을 하고 계시면서 어떤 분도 삶의 한순간도 소홀히 사시는 분이 안 계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는 조금 더 정말 남자들 한 분 빼고는 남자들이 없는 이런 순간에 우리끼리 나눌 수 있는 아주 그런 우리들끼리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저희가 저는 지금 부모님 제가 이제 맏딸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당연히 이제 생존에 계시고 저희 할머니도 살아 계세요. 저희 아버님의 어머니 저희 할머니께서 지금
정확하게 99살이죠. 이제 내년이면 100세가 되시는 할머니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조부모님, 부모님 뭐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제가 이제 맏딸로서 그 집안에서 좀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늘 들었던 말씀이 감사합니다. 세상 어느 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놓이더라도 그 순간에 절대 헛되지 않을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이셨어요. 그게 참 잘할 때는 막연하게 들리는 거고, 우리 잘할 때는 그럼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 이건 뭘 해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건가? 늘 저도 의문을 가지면서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상 제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면서 그때 말씀들을 이렇게 다시 딱 생각이 나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저희 아이들한테 뭔가를 그런 이야기를 꼭 해줘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떠올려 보면 순간을 헛되지 않게 산다는 거,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그 어떤 공간이나 시간에 딱 소속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도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 결국은 나한테 주어진 어떤 거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거를 과연 내가 나를 되돌아봤을 때 내가 이걸 헛되이 보내지 않았을까? 내가 거짓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내가 교활하게 이 순간을 넘기지 않았을까? 그런 정도의 반문을 했을 때 그것이 확실하게 내가 아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확신만 쓴다면 저는 그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소중하게 그리고 보람있게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아직은 물론 어려서 그러겠지만 So what?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늘 지금 호기심도 많고 이제 아이들도 자기 진로라든지 또 엄마가 하는 일이나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우리 엄마는 뭐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저게 보람되게 사는 인생인지 나도 저걸 본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세상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건지 늘 궁금해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정말 이런 추상적인 얘기밖에는 해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추상적인 얘기지만 결국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말로만 듣는 지금 대한민국, 제가 참 우리가 얼마 전에 축구 보면서 확 했다가 또 뭐 못 들어가 뭐 그냥 흥분의 도가니잖아요. 그냥 그 하나하나에 따라서 사실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아이덴티티고 바로 우리 자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몰입을 해서 흥분을 하는 거고 우리가 선수들을 바보같이 못한다 뭐 이런다고 해서 그 선수들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죠. 너무 우리가 사랑을 쏟고 애정을 쏟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항상 1등 했으면 좋겠고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였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우리 자식, 우리 아이들, 우리 최고였으면 좋겠죠. 하지만 인생에는 늘 나만 최고일 수는 없는 거고 좌절이 있는 거고 우리가 축구를 진 거는 그만큼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기량이 떨어졌기 때문인 거고 그러면 또 다음번 기회가 있잖아요. 또 4년 연습해서 열심히 해서 항상 그런 도전의 기회가 주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현 시점에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정말 알아눕거나 이러지 않고 또 다른 내일을 기약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을 떠나셨을 때의 그때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얘기를 늘 듣는 것이 대한민국의 힘은 여성이다. 대한민국은 여성이 최고 파워다. 대한민국은 여성이 이룩한 거다. 이런 얘기를 늘 들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남자들이에요.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그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질투심과 편견으로 만들어낸 그런 하나의 큰 표 같은 걸로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앞으로 나가세요, 나가세요. 우리는 뒤에서 살살살 갈 테니까 하는 조금 남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그 깍쟁이 같은 발언이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닐 테지만 저희가 대한민국의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울타리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죠. 지금 한국을 떠나셨을 때 그 시대에는 여전히 한국이 가부장제도 속에서 남자가 호주고 가장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에서 사회 전체가 다 이렇게 남녀 종속관계처럼 되어 있던 사회였어요. 대신 대한민국을 일구는 경제 현장에서 여성들이 나가서 일하고 어렵게 외화 벌어오고 독일에 파독돼서 간호사분들이 그 어렵게 일을 해서 동생들 학비되고 이런 정도의 그 파워를 가지고 여성들이 버텨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의 대한민국까지 올 수 있었던 큰 흐름을 여성들이 탄탄하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것이 저희들이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픽처죠. 근데 대한민국 사회는요, 제가 겪어본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나 아니면 공무원 사회는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이 편차가 심해요. 편차, 편견, 그것으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맨날 가서 뭐 이런 남자 못된 놈들 실력도 없는 게 와가지고 남자라고 맨날 상사고 뭐 지시하고 자기들은 놀고 여자들 일 시키고 그거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대한민국 여성들이 참 잘하는 것이 정말 묵묵하게 자기 실력을 쌓는데 집중할 줄 아는 그 저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거의 확신합니다. 그때마다 나가서 여성들이,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순간적으로 싸우고 뭐 남자들한테 욕하고 이런 걸로 허비할 시간이 저희들한테는 없어요. 그걸 하는 대신 저희는 남자들이 나가서 자기들끼리 뭐 술판 벌리고 뭐 이러고 할 때 한자라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자기 실력 쌓고 페이퍼 다시 만들고 이러면서 훨씬 더 내실에 충실해 가는, 이렇게 남자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남자 기자분께서 들어오시니까 제가 말문이 그래서 제가 이 외교부라고 하는 조직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통적인 한국의 그런 남성 위주의 사회의 하나의 전형입니다. 표본이에요. 절대 다르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실 때 외교관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외교관을 여기서 이제 영사들 통해서 만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분들에 대한 기대나 그 생각이 어떠세요? 일단은 남자. 그죠? 그리고 조금 어머니. 그죠? 어깨 이렇게 하고 이거 잘 안 숙이고 하는 정도? 좀 딱딱하고, 그죠? 그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인데 실제로 그렇게 그 선입견이 대부분은 또 맞기도 해요. 만나보면, 그죠? 그때마다 우리가 좀 그럼 그렇지 하면서 좀 실망을 한다거나. 제가 사실 이거는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애틀란타 최초의 여성 영사로 부임해서 지금 1년 3개월이 지나는 동안 가장 많이 들은,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칭찬이라고 할까? 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총영사관의 그런 권위주의 같은 것들이 제 덕분에 많이 낮춰졌다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사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건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의아한 게 제가 데리고 같이 있는 동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 누구도 그렇게 권위 있거나 우쭐대거나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하는, 증명하듯이 이렇게 나가는 것일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결국 조금 더 마음을 여는 자세, 그죠?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났을 때 눈도 맞추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마음으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심으로 통하는 이런 계기들을 조금 덜 가져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친구들 보면 본인들이 맡은 영역에서 나가서 활동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진지하고 그리고 절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식의 자세를 갖지 않는다는 걸 제가 항상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성세대가 저희도 한국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젊은 층의 남성들은 일단 사회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하는 거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차세대, 2세대 남성들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그런 권위주의가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갭이 여성과 남성의 갭이 이제 이렇게 있던 거에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외교부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오는 새로 들어오는 전체 외교관의 3분의 2가 여성이에요. 60%가 넘어요. 뭐 1등, 2등, 3등은 다 여성인 거는 뭐 뻔한 거고 입부하는 외교관의 숫자 자체가 3분의 2가 여성이라서 이렇게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 10년 정도 이게 계속 가고 있어서 그 각 과마다 외교부의 직원 한 2,000명 되거든요. 과별로 쭉 나눠져 있잖아요. 과마다 남자 직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들어와서 한 6, 7년 지나면 해외 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입부한 지 7, 8년 차에 해외 근무를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한 7, 8년 된 정도의 외교관들은 해외 근무로 다 나가 있고 새로 들어온 주니어 외교관들이 본부의 데스크를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남자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 출장을 오는 본부의 간부가 있다. 그러면 간부가 출장 오면 요새 간부들은 다 남자예요. 아직도 그때 옛날에 들어온 사람들의 그 쿼터가 그냥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남자들이 출장을 오는데 상사를 모시고 가방 들고 나타나는 수행원들은 다 남자예요. 남자 직원하고 같이 출장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없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저는 이제 또 최초라는 게 자꾸 계속 붙어 다니는 걸 보면 여전히 우리가 여성 진출이 됐다 하더라도 많이 안 됐다는 게 분명한 게 제가 최초의 여성 공보관이었거든요. 저희 과에 그러니까 과장이 여자고 그 밑에 차석이 남자예요. 그 밑에는 전부 다 여자였어요. 저는. 그래갖고 이 차석 남자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시니어 외교관이죠. 곧 과장이 되려고 이제 있었는데 그 친구를 저희는 시집단지 모시듯이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 그 친구밖에 없어요. 여자들끼리 모여서 저희들끼리 확실히 여자들이 하는 이 사회에서의 회식 문화 같은 거는 남자들이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직원들이 전체로 다 있기도 하거니와 과장이 특히 여자로 있으면 아무래도 그 분위기에 같이 그냥 가서 그러면 이 남자 직원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떡볶이 먹으면 자기도 가서 떡볶이 먹어야 되고 우리가 튀김 먹으면 같이 먹어야 되고 근데 그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럼 지금 한국에 특히 여성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게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공무원 사회, 학교는 이미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 성적으로 해서 그야말로 테스트를 거쳐서 실력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회는 정말 여성들이 완전히 다 포진하고 있어서 사법고시도 합격생 위에서부터 몇 등까지는 다 여자예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여자 선생님만 있는 건 이미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의 등수를 보면 위에서부터 10몇 등까지는 쭉 다 여자고 남자들은 그 밑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남자 학생이 있는 학부모들은 우리 아들이 남자애들 중에 몇 등 이렇게 할 정도로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이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건데 그게 상대적으로 과거에 이렇게 남자가 위에 있었던 그거에 비해서 느낌이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느낌은 정말 거센 거죠. 그야말로 파도가 밀려오듯이 여성 파워가 막 밀려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의 사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사회에서 소속돼서 살다가 애틀란타에 와보니까 제가 그 전에 근무했던 곳들은 교민분들이 안 계세요. 프랑스에도 교민이 없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거기서 영주 거주하면서 사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프랑스 통틀어서 교민은 10,000명 정도밖에 없어요. 전체 다. 그 중에 8,000명은 유학생이에요. 그리고 2,000명 정도가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 그리고 뭐 정착해서 사셔도 예술가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프랑스에서는 예술가들을 유치해가지고 그 나라에 거주하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유명한 화가분들
뭐 정명훈 같은 이런 음악가 이런 분들 사실 왔다 갔다 하니까 교민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런 분들밖에 없는 사회라서 제가 우리 그 교민분들과의 접촉을 거의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 와서 이제 처음 가져봤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부임을 해서 이제 그 각 단체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주요 단체들의 단체에서 이제 저 환영회를 해주신다고 이제 거의 뭐 매일 이렇게 저녁을 같이 하고 나가보면 전부 남성분들만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만나 뵙는 우리 그 단체장의 그 우리 부회장님들이 우리 이국자 부회장님, 백순희 부회장님 이런 분들은 정말 나가면 가물에 콩나듯이 딱 계시는데 저로서는 정말 반가운 얼굴인 거죠. 전부 남자분들만 계시면서 제가 그분들한테서 느낀 그 느낌을 제가 아마 영원히 그걸 못 잊을 거예요. 남자분들, 이 회장님들께서 어떡하지? 딱 표정이 저 여자 어떡하지 저거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지를 뭐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저기 부총영사라고 와서 같이 제가 동포단체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계속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표정은 요새 한국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여기에 계신 회장님들만이 그 저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거의 다 이제 사그라들었지만 특히 그 중에 이렇게 그 전직 군인분들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딱딱하신 그분들은 그 틀 속에서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제 몸둘 바를 모르는 정도의 표정이시더라고요. 그게 한국 사회에 여러분들이 떠나실 때 그때의 상황에 그대로죠. 그렇죠? 그때 어느 사람? 근데 지금은 정말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글쎄요. 어디 대기업의 회장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관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여자 상사들이 이미 많이 포진해 있고 그 여성 CEO들도 많고 그리고 공통점이 뭐냐면 여성들이 진출해서 하고 있는 그 회사나 그 사회나 그분들이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여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순발력, 창의력 거기다가 굉장히 끈질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낳으면서 고생을 해본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끈기는 남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제가 볼 땐 제 남편도 저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남자는 영원히 같이 갈 수 없는 인생을 같이 가는 그냥 평행선이지 절대 저희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100% 이해를 해요? 맞아. 아무리 자상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훌륭한 남자분들도 그 여자들이 겪은 10달 동안 힘들게 뱃속에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회에서 나와서 일을 같이 하고 남자 그렇다고 다 누워있지 않잖아요. 똑같이 다 일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 생사를 오가면서 아이를 출산은 생사를 오가는 거잖아요. 그런 그 경험을 한 그거를 그 공감대는 같이 이룰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만나면 얼마든지 그 공감대가 순간적으로 발휘가 되고 그 끈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걸로 돌아가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기발함, 창의력 이런 거에 플러스된 그 끈기 그것 때문에 남자들이 일단 여성들이 한번 진출한 그 영역은 다시 재진입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여성이 지금 현재에 가고 있는 이런 페이스로만 가준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가끔 서양 언론에 보면 한국의 반문화, 한국의 교육, 약간 기형적인 교육문화 막 그런 비판적인 기사들이 나가는 거 있어요. 저희도 이제 외교관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 그런 것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유명한 언론에 떴다 그러면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에 보내고 각 해당 부처에다가 보내고 이러는 게 늘 저희의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프랑스의 유명한 르몽드지 같은 데는 한국의 그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지금 거의 애들을 잡다시피 하는 교육 문화 있잖아요. 이거를 시리즈로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의 밤문화, 룸사롱 문화예요. 그거를 시리즈로 특집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아예 그냥 특파원들을 해가지고 얼마나 창피해요. 저희가 그걸 외국에서 볼 때 우리의 얼굴인데 사실 룸사롱 문화 그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화잖아요. 근데 그거 대한민국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만의 문화예요. 제가 가장 저도 이제 여성 상사 중에 하나로서 부하 직원이 남자들이 있는 그런 위치에 가서 볼 때요. 그런 그 룸사롱 문화를 보면은 정말 화가 나요. 이 친구들이 제가 낮에는 사무실에 있으면서 저한테 누구님 상사로 하다가 밤에 가서 룸사롱에 가보면 여자들은 그냥 놀잇감이잖아요. 그리고 하고서 밤문화를 보낸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출근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자라고 하는 거는 과연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남자들에 대한 그런 그 기본적인 리스펙트가 생길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미국 같아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사회를 많이 경험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바뀌어야 되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과연 우리가 물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던 과거의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여러 대기업들 이 대기업들에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한국의 그 얼굴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뿌리 박혀 있는데 언제쯤 바뀔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편하게 그 문화에 젖어서 살고 있는지 그때 그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나머지 여러 가지 그 한국의 여러 가지 비리 지금 나오는 이게 또 다 연결되잖아요. 우리 세월호 참사까지 연결되는 그게 되기 때문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그런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화를 누가 바꿀 수 있을까? 남자들이 자발적으로 절대 안 해요. 그 편하고 즐거운 거를 왜 놓겠어요? 결국은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저는 여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여성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남자들이 그냥 기본적인 여성에 대한 리스펙트가 훨씬 더 증대할 거라고 기대를 해요. 지금 이제 시작 단계지만 훨씬 더 저변으로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그런 룸사롱 문화, 접대 문화, 거기 가서 찔러주는 문화, 밤에 접대하는 거잖아요. 그 문화가 없어져야 한국의 비리가 없어지고 한국이 투명해지고 그리고 지금 세월호 참사의 기본적인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그 비리들의 고리를 다 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총리 인준하느라고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다가 정홍원 총리가 다시 이제 계속 하면서 처음으로 한 말이 세월호 사건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날로 만들겠다라고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참 공감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도대체 한국에 왜 세월호 사건이 그렇게까지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에 전쟁 났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한국이 떠들썩한 겁니까? 그거는 이제 한국 문화의 총체적인 여러 가지 단면들을 거기 하나에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비단 아이들 몇백 명이 바닷속에 빠져서 사라졌다 이거가 아니잖아요. 그 배가 어떻게 됐고 거기 배경이 어떻게 됐고 공무원들은 뭐 했고 그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이 너무나 경제 발전에 집중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다 보니까 미처 거기 그 발전하는 데에 바로 따라가지 못한 사회 발전 이 부분이 아직 숙제로 남아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은 그거를 계기로 반드시 그런 사건이 너무 비극적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걸 전 국민이 느끼는 거고 그것이 정말 탑 프라이어리티가 돼서 우리 특히 공무원 사회부터 전부 쇄신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학부모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는 여성들이 내 아이가 수학여행 가다가 그런 적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심정으로 다 같이 뭉쳐서 결국은
뭐가 문제인가를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내가 잘못한 거를 눈앞에 딱 들이닥치는 그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어야겠죠. 그게 부끄럽기 때문에 나의 못된 모습을 보지 못하면 영원히 발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를 거 자르고 도릴 거 도리고 다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죠? 네, 여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그 공무원스러운 그런 파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외교관 생활 20년 다 돼가면서 저 나름대로는 참 많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실 외교관들 생활 중에서 제일 힘든 거는 그 만남과 헤어짐이에요. 외교관들이 가방 들고 딱 떨어져서, 여기 애틀랜타는 굉장히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낯설지가 않잖아요. 우리 교민분들 많이 계시고 우리 문화가 이미 자리 잡고 있고, 제가 근무했던 2번 근무한 프랑스나 그다음에 아프리카 튀니지에 한 번 근무했는데, 그런 데는 정말 가방 들고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스스로 그냥 로스트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든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냥 보따리 딱 들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민 오셨을 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디로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외교관들이랑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전혀 모르는 사회에 뚝 떨어졌잖아요. 거기서 당신은 대한민국 대표로 지금부터 활동을 시작해. 딱 이렇게 하면 뭘 해야 될지 난감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외교관으로 일을 한다는 거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외교관의 업무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거를 마음을 열어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같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주 호스타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주재국 사람들이라는 게. 왜냐하면 일단 무슨 관계를, 외교 관계를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발전시켜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대한민국 외교관이 또 나한테 뭘 부탁하겠구나, 뭘 도움을 청했구나, 이렇게 나가니까 당연히 싫죠. 그러면은 누구 만나기도 어렵고 그 사회를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주춤주춤 하는 과정에서 시간은 자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만나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좀 네트워크도 구축을 하고 이래갖고 좀 사귈만 하고 일 좀 할만 하면 시간은 지나고요. 2년, 3년 또 떠날 때가 돼요. 그러면 2년, 튀니지 같이 후진국은 2년을 근무하고요. 선진국은 3년을 근무하거든요. 저희가 이게 계속 순환을 하게 돼 있어요. 냉탕, 온탕 순환이라고 하는데, 예, 그 형평성 때문에 저 선진국, 후진국을 이렇게 계속 돌려요. 근데 그 튀니지 같은 후진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느 사회에서나 제가 2, 3년 살면서 거기서 나의 성의를 이렇게 쏟아가면서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보따리를 쌀 때 굉장히 적적해요. 슬퍼요, 정말 떠나는 게. 그래서 그 떠나고 헤어지는 거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외교관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하물며 당사자인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뭣도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엄마 따라 와가지고 학교 다니다가 친구들하고 사귈만 하면 엄마가 또 어디 간다고. 그러니까 저희 딸들은요, 딱 정말 세상에서, 그러니까 절대 하기 싫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외교관을. 절대 외교관은 안 하겠다. 가끔 이제 뭐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특히 저희 둘째 딸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좀 시끄러워요. 누구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굉장히 활달하고 사교적인 편이거든요. 그 방학 때 어디 안 가고 이제 집에서, 제가 주말에 집에 서브디비전에 있는 수영장 데리고 가보면 그게 딱 보여요. 지 또래 남자애들이 이렇게 남자건 여자건 애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지가 뭘 해요. 그러니까 지가 이렇게 오다를 내려가지고 애들이 장난감을 가져오면 모든 장난감을 한 곳에 다 회수를 해요. 그래갖고 게임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그 게임 룰대로 애들을 부리는 거예요. 그 장난감도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렇게 부지런하게 하는 게 성격이라서, 그 아직 꼬맹이지만 이제 5학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격도 밝고 그러니까, 뭐 언어도 뭐 이것저것 하고 이래서, 너는
엄마 직업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걔는 정말 완전히 한마디로 never. 못할 직업이가 엄마는.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이가 그렇게 사교적으로 다른 친구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다가가는 이유도 외로워서 또 떠나야 되니까 친구들하고 헤어지는 걸 너무 속상했었어요. 한국에서 1년 반 지내고 이제 애틀랜타로 왔는데 참 그 말은 못하고 정말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큰 애는 제가 볼 때 더 그게 심각한 것 같은데 걔는 저하고 성격이 달라서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자기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고 그 저희 가족들이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게 이제 그 헤어지는 부분이에요. 저는 제가 여기서 이제 임기 마치고 헤어질 때 과연 어떻게 애틀랜타를 떠날까 이것도 굉장히 걱정이에요. 여기서 너무 가까워진 분들도 많고 정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게 참 힘들 걸로 이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떠돌이 생활인 거죠. 보따리 장사 하듯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프랑스에 근무하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의미가 달랐어요. 제가 유학생으로 거기서 굉장히 뭐 어느 유학생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고 학위를 받자마자 이제 한국으로 떠나고 너무 힘들게 이제 유학생활을 하다가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뭐 모든 게 힘든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당당하게 외교관이 돼서 다시 프랑스를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감개무량했었거든요. 근데 그 입장이라는 거, 사람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그게 나라가 됐던 사람이 됐던 환경이 됐던 보는 눈이 시각이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제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저의 포지션이 바뀌어 보면서 알았어요. 프랑스 문화도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떠났을 때 21살이에요. 만으로 21살 때 갔기 때문에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고 했으니까 프랑스 문화에 아주 친숙했고 쉽게 다가갈 수 있었고 많이 얻은 것도 많고 그렇게 지내다가 외교관이 돼서 부임을 하게 되면요. 그게 프랑스가 됐건 튀니지가 됐건 어디가 됐건 저는 대한민국이에요. 100%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당당하게 하다못해 가서 돈을 꺼달라고 해야 될지 망정 나는 큰 소리 치면서 절대 굽히면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절대 거들먹거린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그 태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상면부지의 사람을 더군다나 다른 나라 사람을 직업으로서 만나서 그 사람하고 친해져야 되잖아요. 제가 그 사람하고 얼마나 빨리 얼마나 깊이 친해지느냐가 곧 대한민국에 이게 국가 이익이 걸려 있어요. 그걸 하지 못하면 저는 결코 그 나라에서 외교관으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집중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서 사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기술을 내가 기술을 부리고 있다는 걸 전혀 내색하지 않게끔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나면서도 절대 내가 그 사람한테 부담을 준다든지 그 사람을 뭐 윽박지른다든지 아니면 사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극단적인 인상은 절대 주지 않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저의 최고의 외교관들 최고의 숙제예요. 근데 그거를 단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프랑스하고 일을 하게 되면서 저한테 떨어진 어마어마한 숙제가 바로 이제 외교장관 의회 반환 협상을 맡은 거였어요. 외교장관 의회가 1866년에 강화도에서 병인양요가 일어났어요. 병인양요가 일어나서 프랑스 함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강화도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다가 우리 군대한테 이제 거꾸로 당해가지고 퇴각을 하게 되죠. 강화도에서 퇴각을 하면서 강화도에 외규장각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었어요. 로열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다 배우셨어요. 정조가 굉장히 그 현명한 왕이어서 그 규장각이라는 게 그 조선의 도서관인데 거기다가 서고를 만들어서 이제 그 사료들을 보관을 하지만
그 사료를 반드시 7, 8권을 만들어서 복수로 똑같은 내용을 만들어서 외세가 쳐들어왔을 때 잃어버리지 않도록 분산 배치했다라는 게 그 사람이 아주 영리한 그런 업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외교장각이 강화도가 인천 이제 그쪽에 있잖아요. 거기가 외세의 침입을 가장 안 받는 최고로 안전한 지역이라고 해서 로열 라이브러리를 거기다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친히 열람하는 그 책들을,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만들어도 왕이 직접 보시는 책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종이에다가 비단 장정을 하고, 그 서공도 조선시대 최고의 서공이 최고의 물감으로 쓴 책들만 갖다 놓은 데가 외교장각이에요. 근데 이 외교장각의 의궤라고 하는 거는 조선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 기록 문화,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왕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혼식, 모든 장례식, 그 다음에 궁을 짓는 광경, 뭐 성을 짓는 광경 이런 거를요, 하다못해 그때 징집된 평민들 있잖아요. 그때 다 이제 사역을 하니까 사역자들의 명단까지, 수백 명의 명단까지 다 써놓을 정도로 기록에 철저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왕이 보시는 그 종이는 초주지라 그래가지고 조선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한지이고요. 거기에 그 비단으로, 초록색 비단으로 장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국화문양으로 한 못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왕이 보시는 걸 만들었는데, 사이즈가 지금 이 판 이거보다 좀 더 커요. 이만해요, 하나가. 들기가 힘들 정도로 큰 사이즈고, 종이 하나마다 빨간색으로, 왕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다 해서 그 안에다가 글을 썼어요. 근데 저도 이 외교장각 의궤를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게, 여러분들께서도 꼭 한번 서울에 가시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거든요. 가셔서 꼭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운 기술력이에요. 그게 그 글씨를 쓰는 거잖아요. 깨알 같은 글씨를 붓으로, 그때 다 붓이잖아요. 붓으로 다 썼죠. 그 글을 쓰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저는 조선시대에 그렇게 총천연색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한국은 백이민족이라 저는 항상 묵으로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림이 이제 뭐 왕의 장례식 광경이다 이렇게 하면, 그 책에 보면 겉에 나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모습이 거기 나오는 행차예요. 행차도예요. 겉표지에. 옆에 가마 들고 가고, 이게 이제 행차도를 표시한 건데, 왕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부가 집에서부터 본가에서 왕 그 궁으로 들어오는 광경의 행차도를 그렸다. 그러면 시녀의 그 치맛자락까지 다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 가마에 뭐 색색별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아주 정교한 사실화로 다 그려서 거기다 해놨고, 그렇게 하다가 뭐 어느 해에 올해는 뭐 호랑이 해인데, 그거를 갑자기 이때 서공이 뭔가를 하고 싶었는지, 예술가로서 뭘 하고 싶었는지 호랑이 한 마리를 책 전체에다가 이렇게 확 그려놨는데, 그게 저희가 그 동양화에서 보는 그런 호랑이 모습이 아니에요. 피카소가 그린 것 같은 그런 호랑이에요. 진짜 호랑이가 막 너무 멋있는 호랑이가 그냥 쫙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쁜 삽살 개 있잖아요. 그 개가 이렇게 있는, 2마리 개가 이렇게 있는 거를 너무 이쁘게 그려놓은 그런, 전체 이만하게.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그런 그림이 있었다는 걸 생각을 정말 못했어요. 그걸 보면 진짜 감격스러울 정도로 너무 멋진 유산이에요. 근데 외교장각 그 서고에 그 책이 340권이 있었고요. 은궤도 있었고, 왕이 입으시는 갑옷도 있었고요. 칼도 있었고, 지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소중한 물건들이 거기 보관이 돼 있었는데, 프랑스 함대가 퇴각하면서 거기 병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쓱 보고서 멋있는 것만 싹 고른 거예요. 그래갖고 그 외교장각 의궤하고 은궤하고 갑옷하고 이 몇 가지를 챙겨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그 외교장각을 불살라버렸죠. 그래서 안에 있는 다른 책을 다 타버렸어요. 외교장각도 지금은 터만 남아있었는데 강화도에서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을 이제 가버렸어요. 외교장각이 탔잖아요. 그걸 지키던 그 서고장이 있었어요. 외교장각 그 서고장이 목매서 자살을 했어요. 왕의 유산을 못 지켰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는 저희는 서고가 불탔기 때문에 외교장각 안에 있던 모든 게 당연히 다 불탔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본 사람도 가져간다는 걸 목격한 적도 없으니까. 그리고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1975년에 프랑스로 유학을 가신
박병선 박사는 서울대 사학과 출신 한 분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께서 파리 국립도서관에 사서로 취직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때 당시 국적이 프랑스였어요. 저기 베를린 사건 아시죠? 간첩 사건 유학생들 막 그때 막 몰아가지고 했을 때 그때 연루가 돼가지고 이분이 저기 프랑스로 귀화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적을 프랑스 국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거기서 프랑스 사람으로서 국립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하신 게 뭐냐면 국립도서관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 책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책을 찾기 시작한 이유는 유학을 떠날 때 대학교 은사님이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좀 특이한 데가 있다. 얘네들이 이렇게 물건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외교장갑 안에 내가 알기로는 정말 귀중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걸 무작정 그대로 불을 살라버릴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외교 도서관이 뚝 떨어져 있고 그 뚝 떨어져 있는데 가서 일부러 그걸 불 살라버릴 이유가 없는 장소에 그냥 불을 질렀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걸 가져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찾아봐라 라는 부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은사님의 부탁을 받고 그분이 마침 국립도서관에 취직을 해서 그거를 몇 년에 걸쳐 뒤진 거예요. 국립도서관이라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게 자기 나라 그 책도 많지만 온 사방에 원정 다니면서 훔쳐다 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다 뒤지려면 고문서관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걸 뒤지는데 이제 몇 년을 보내신데 1975년에 찾아낸 거예요. 괴짝에 이렇게 들어있는 수십 개 괴짝 안에. 그래가지고 그때 75년이 뭐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먹고 살기 바쁜 시절에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이거 빨리 반환 요청을 해라. 내가 발견했다 하는데 그때는 뭐 아무도 생각을 못하다가 1991년이 되어서야 16년이지 발견한 지 16년 후에 1991년이 되어서야 대한민국 외무부가 프랑스 외무부로 노트박을가를 보내가지고 반환 요청을 합니다. 처음으로. 근데 프랑스는 이게 뭐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완전히 반응이 뭐 니네 그런 건 또 어디서 뒤져가지고 찾아가지고 웃긴다 니네 이게 완전히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자기들 땅에 자기 도서관에 있는 책이니까 뭐 아예 모른 척 해버렸어요. 뭐 답도 없고 그냥 모른 척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모른 척 해야지 못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게 결국은 국력이에요. 대한민국이 서울 부산 간 고속철도를 깔겠다고 국제 입찰 공고를 냈어요. 거기에 프랑스, 독일, 일본 세 나라가 마지막까지 입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프랑스 떼제베를 사요. 거기서. 그래서 이 입찰 과정에서 정말 치열하죠. 그게 뭐 단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세일즈 외교라고 하는 거죠. 프랑스는 그 세일즈 외교를 해야 되는 거고 한국에 떼제베를 팔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중국까지 진출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중국 그 넓은 땅에 떼제베를 다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때 프랑스가 떼제베를 개발해서 그 개발력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그래 마지막까지 그럼 그걸 이제 조건으로 걸은 거죠. 그 책에 대해서.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한국을 오게 돼요. 그때 이미 떼제베르 계약이 끝났어요. 그때 우리가 조건으로 건 게 미테랑 대통령이 그러면 한국에 대한 우위의 표시로 외교장관 의궤 몇 건을 들고 와서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테랑 대통령이 그걸 오케이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오는데 그 과정에서 미테랑 대통령이 그 도서관에 있는 책임자 여자예요. 여자 두 분인데 그 두 분한테 그 책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은 어떻게 할게요? 대통령이 가져오라는데 절대 못 가져간다는 거죠. 네가 대통령이지. 네가 도서관 책임자냐. 이건 우리가 지키는 거다. 뭐 대통령이라 소용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근데 어쨌든 두 권을 대통령이 그것도 한국으로 떠난 다음에 다른 비행기를 타고 두 권을 괴짝에 넣어서 가지고 왔어요. 자물쇠로 채워가지고. 또 들고 와서 미테랑 대통령이 그 다음날 청와대에 들어가서 정상회담을 할 때 김영삼 대통령한테 그걸 보여줄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열어라. 그리고 내가 이걸 가져가는 게
주려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 갖다 보여만 주고 다시 가져올 테니까 니네들이 다시 파리로 가져가라. 약속에 약속을 하고 그걸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 여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궤적에 앉아버린 거예요. 대통령이 열을 했는데 거기서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대통령을 모시고 갔던 외교 수석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경호원 불러가지고 이 두 분을 끌어냈어요. 안아서 끌어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그분들하고 다 교섭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거 앉아있던 여자분, 그 다음에 끌어낸 남자분, 제가 다 카운터파트로 교섭을 했어요. 끌려나갔어요. 근데 열쇠로 잠가놨잖아요. 열쇠를 안 준 거예요, 끝까지. 열쇠 버렸어요. 그리고는 미테랑 대통령은 괴짝지 청와대로 가져갔어요. 청와대에 가가지고 우리 경호원들이 그걸 망치를 깨가지고 열었어요. 부셔서. 그래갖고 미테랑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한테 보여주는 그 장면이 한국의 유명한 사진이에요. 처음으로 휘영원 원소 도감을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차마 그거를 도로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미테랑 대통령이.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고 대한민국 언론들이 완전 난리가 났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가져와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한국에 놔두고 한 것만 청와대로 가져갔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자기들은 그냥 돌아갔어요. 그게 이제 한 권이 한국에 남겨두고 갔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이제 금방 나머지가 다 올 거다. 297권이에요 전체가. 그 중에 296권이 다 돌아올 거다. 전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이 책임자 여자 두 분이 프랑스로 돌아가가지고 바로 사표를 던졌어요. 대통령을 뭐라 그랬냐면 범법자, 나치 정부. 그래가지고 완전히 대통령한테 최고의 치욕을 안기면서 사표를 던지니까 프랑스의 도서관, 박물관, 모든 문화계가 총파업에 들어갔어요. 프랑스 사람들 무서운 그런 뭐가 하나 터지면 단결하는 게 정말 무서워요. 거기다가 이 문화계는 프랑스의 최고의 보수파들이 최고의 직업정신을 가지고 자기 일에 정말 온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프로페셔널이죠. 싹 다 파업을 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파리 관광 가셨던 분들은 완전히 낭패를 보는. 그게 꽤 오래 지속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우리는 반환을 요청을 하고 지지부지 하면서 계속 시간만 끄는 거예요. 시간만 끌다가 김대중 대통령 들어오면서 이제 또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고 협상에 새로운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이 협상을 시작한 게 1998년부터예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2011년에 297권이 다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우리 비행기에 실어서 그것도 하나의 협상 카드로 활용을 했고요. 4번에 나눠서. 근데 그것도 왜 4번에 우리는 뭐 나눠서 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한꺼번에 딱 들어야 되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혹시 사고 나면 니는 어떡하냐. 안 된다고. 원래는 7번에 나눠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거를 확 사정해가지고 4번으로 나눠갖고 첫 번째, 세 번째는 아시아나, 두 번째, 네 번째는 칼 이렇게 실어가지고 아시아나가 그때 이제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그 한국으로 첫 번째 74권을 들여보냈어요. 그러니까 딱 2달에 걸쳐서 2주 간격으로 왔어요. 4번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으로 다 들어가는 첫날, 첫 번째 이제 떠나는 날, 그 파리 드골 공항에 아시아나가 비행기가 뒤에 있고 우리 탑승객들 다 타고 거기에 밖에서 이제 이 그 수화물을 큰 컨테이너에다가 이제 145년 만에 귀한 아시아나가 함께합니다 이렇게 둘러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기에 그걸 싣는 거예요. 딱 싣는 그 앞에서 그 파리에 있는 특파원들 다 모이고 제가 거기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인터뷰를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첫 방송을 내보낸 거예요. 지금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 10시간이니까 10시간 후면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해갖고 이제 방송이 이제 막 나가는 그 순간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슴 떨리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걸 취재하는 이 특파원들도 떨려가지고 정말 거의 말을 다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있었던 그
파운드 11명인데 지금도 참 친해요. 그런 이제 공감대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 보내고 4월, 5월 2달에 걸쳐서 보내고 저는 7월 달에 한국으로 이제 따로 귀국을 했습니다. 3년 반 두 번째 근무 끝내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9월부터 그때 저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기념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외교부에 출입하는 기자들 한 100명 되거든요. 기자들 다 데리고 박물관에 갔어요. 박물관에 가서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그 원래 휴관일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따로 열어준 거예요. 제가 부탁을 하니까 열어줘가지고 같이 보면서 정말 아 이게 다 왔구나 라는 거를 딱 몸소 확인을 하고 그런 그 너무 감격스러우면서 그 뭐랄까 아 정말 거기 어디에도 뭐 유복열이라는 이름은 한 군데도 나오는 거 없어요. 거기 무슨 그 협상 과정 쭉 소개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거 있는데 결국은 협상하는 실무자라는 거는 그야말로 숨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는 프랑스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허건날 만나서 설득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염원하고 있고 왜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하는지를 프랑스 사람들이 알아먹게 설명하는 게 제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협상하는 협상 테이블에서는 어쨌든 협상은 둘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팔고도 붙이고 쌈박질 한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상대방은 상대방의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교협상은 양쪽의 둘이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딱 그 선에 왔을 때 거기서 아주 정교한 줄다리기를 하는 게 외교협상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다 외교협상 같은 너무나 그런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뭐 세상에 나 혼자 산다고 무인도에서처럼 소리 빡빡 지르면서 내 입장만 하고 산다면 세상 편하게요. 그죠?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협상하죠. 머리 커지면 그죠? 다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엄마가 밀고 들어간다고 해서 그 애들이 다 받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애하고 계속 정교한 줄다리기 그거를 하면서 둘이서 같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거 그게 외교협상이고 결국 인생을 사는 큰 줄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겪고 보니까 사실은 뭐 대한민국 외교관이라고 다 이렇게 큰 협상 이런 게 하나씩 그 경험하는 거는 물론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하고 FTA 같은 거 체결할 때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협상이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기업과 이런 이익이 다 거기 관련돼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 양보할 때 두 개를 받아내야 되고 막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면 일상적인 외교관의 업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그 큰 덩어리들이 뚝뚝 떨어지는 일은 많지 않아요. 다 조각조각 난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져야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큰 하나의 틀에서 조각조각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대부분이죠. 근데 저는 어떻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저의 그 10년 이상의 한 15년 정도의 저의 그 외교관 생활을 100% 투자해야 했던 외교 협상을 맡아서 참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 좌절도 많이 했고 사람도 많이 알게 되고 사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느낀 거는 결국은 딱 하나였어요. 마음이고 신뢰였어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열고 얼마만큼 진실되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내 말을 믿어주고 들어주고 나의 말을 받아주는 그 과정이더라고요. 전체 협상이라는 게 결국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고스란히 우리 인생에 갖다 놓아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그런 믿음으로 살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 여자들이 훨씬 더 보는 이 직관력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약간 좀 그런 데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직관력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을 10분 살려서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은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뜻하신 일 아니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해야 하는 일 이런 것들을 같이 이뤄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시는 눈으로 바라봐 주시니까 저도 굉장히 힘이 나고 제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딱 하나의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신뢰를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제가 살고 있는 외교관의 생활이나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의 생활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옆에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 패턴이 똑같이 적용되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기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무슨 일 있으면 불러주시고 연락하실 일 있으면 저한테 항상 연락 주시고요. 이제 다시 만나 뵙게 되면 반가운 마음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